써는 출장 갔다 왔더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보일러가 가동이 됐고 결국에는 그 약한 부위가 터졌어. 지금 완전히 저쪽에 홍수가 났는데 물이 얼마나 샜는지 모르겠네요. 오래전에 머그컵을 만들던 친한 형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머그컵의 구조가 그 물이 담기는 그 몸통에 비해서 손잡이가 더 넓고 두꺼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잡기도 좋고 더 튼튼하고 오래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형, 이거 머그컵 손잡이가 이게 머그컵이라고 친다면 이게 좀 너무 얇지 않냐. 이게 좀 더 두껍고 이렇게 또 손이 전체가 들어가게 더 키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머그컵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부위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그컵이 살짝 쓰러지거나 떨어지면 손잡이가 먼저 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튼튼하게 만들면 이게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어떤 이 자본주의의 참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한데 자꾸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이제 그 참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아버지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70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장남이었던 제 이제 손친이 하나의 집안의 기둥과 같았었는데 월남전에서 이제 전사를 딱 하고 나니 그게 후폭풍이 좀 예전에는 장남 몰빵이 있어서 교육도 장남만 시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삼손들은 다 농사 시키려고 했던 거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뭐 중학교도 못 가고 나중에 뭐 평생교육 무슨 그런 1년짜리 그런 과정이 나와서 학사모를 쓰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이제 거기가 어디였더라, 한양대였나, 아무튼 1년짜리 있어요, 평생교육. 그 학기가 정식 학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있는데 아무튼 그 이제 숙부님이 차가 고장이 났는데 밸브가 하나 없다던가. 그런데 이게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국의 폐차장까지 섭외를 했다는 거예요. 폐차장까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출조차 못한다는 거죠. 참 이게 역시 또 자본주의의 이게 속성인데 자꾸 새 차를 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세탁기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게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제작자의 그 배려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수인 것인지 또는 부품 회사와의 어떤 뭔가 밀약인지 몰라도 꼭 자주 고장나는 게 있어요. 그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저거 대성 보일러인데 꼭 똑같은 부위가 한 10년쯤 되면 꼭 터져요. 근데 증상이 똑같아.
꼭 그게 고장이 나. 그래서 뭐 전화만 하면 그냥 그 기사가 다 알아요. 뭐가 고장 났는지 잘 아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어딘가가 고장나게 만들고 꼭 그것을 부품을 팔도록 설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거를 워런티라 그러나요? 그 AS 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새 거를 사게 만들죠. 부품을 시장에서 없애버려요. 부품을 못 구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자본주의 방식이죠.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가 있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10월 5일날 지하트가 이제 21년에는 창립 총회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3년간 아주 어이없는 이유로 이 사단법인 인가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24년 3월에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반 동안 인가를 못 받은 것 같네요. 여기 인감 도장하고 인감하고를 3번이나 떼서줬네. 3차 시도에서 성공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결국에는 그 서울시의 실수로 인해서 인가가 늦어진 건데 우리 뭐 지하트가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주소지가 구주소지에서 도로명 주소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옮겨져야 할 첨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첨부 서류들이 다 건너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주소로 신청을 하니까 건물이 무허가로 나오는 거죠. 구주소로 신청을 하니까 건물이 등기부가 있는 걸로 나오고 이런 어이없는 진짜 그 빈틈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공무원들의 도저히 어이없는 실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상상을 못해요.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인가가 2년 반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만약에 인가가 빨리 났으면 이번 설립총회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화위복인지 세옹지만지 인가가 2년 반 동안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단지 주소를 구주소로 바꿨을 뿐인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인데 무허가 일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된 거야 이게. 아무튼 뭔가 서류가 첨부되어 같이 이동해야 될 서류가 이동을 안 한 거죠. 참,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진짜 아셔야 돼요. 너무 어이없는 이걸 2년 반 만에 발견한 거거든요. 아무튼 너무 어이없었는데 그래서 어쨌건 2년 반 동안 이제 뭐냐면은 인가가 안 나니까 사단법인 통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비를 지금쯤은 걷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미고님들하고 제가 계속 지하트 이 뒷바라지 하는 것도 이 한계가 있고 그랬는데 막판에 제가 이제 후원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트에 대한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아파트 하나랑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판 금액이 정확히 한 5억 정도 되는데 집계를 해보니까 6억 5천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지하트에. 그 중에서 이제 카드값은 제가 쓴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5천 정도 빼고 6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22년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되게 힘든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매달 1,000만 원, 1,500만 원씩 그렇게 행사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차기 한국미흡 이사장 후보 한 명이 지하트 행사에 왔어. 이제 자기를 찍어달라 이거죠. 와가지고
자기는 지하트를 전혀 몰랐다가 22년 말인가 23년도에 막 지하트 페어를 열심히 전시를 하니까, 전시를 20번 했으니까요, 지난 3년간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홍보 효과는 확실히 있었죠. 그래서 3년 전에 창립총회하고 10월 5일날 있었던 설립총회, 정식 이제 사단법인 설립총회죠. 회비를 걷고 10만원씩 내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회원이 현재 한 355명? 전 정회원 방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355명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많은 방은 제가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집중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냥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제 박 실장이 저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저는 200명 안 넘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네이트 망할 때 무료로 계속 하다가 유료화의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돈 안 내고, 이렇게 원래 우리가 그룹전 같은 거 하려면은 참가비를 내고 다 해요, 이 그룹들이. 근데 지하트는 참가비가 없었잖아요. 입회비 없어, 참가비 없어, 전시 비용 없어. 부스비를 그때 제가 한 70%를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아트페어의 3분의 1 가격이야, 부스비.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트 내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지하트를 후원해주는 대단한 정치인이나 대기업이나 뒤에 갑부가 있나 보다,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공짜로 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누가 돈을 대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제가 그때는 이제 비밀리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알려졌죠. 설립총회 할 때 그 삼촌이 다 얘기했고, 이제 삼촌은 제가 5억을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공식적인 비용만 5억이고 이제 비공식적인 돈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제 알게 됐죠. 그 돈이 이제 저한테 나왔다라는 걸, 회원들이 이제 거기 참석한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에 다 공개가 됐죠. 그 돈을 고리들이 지원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삼촌이 설립총회 때 딱 얘기를 한 거죠. 공개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트는 아마 한 30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10년 전, 15년 전에 삼촌이 썼던 5억 정도의 돈은, 그게 지금 가치로 보면은 곱하기 2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3은. 그 대략 30억은 들어간 것 같아요. 지난 한 20년간. 참 단체 하나 만들기가, 이 사단법인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고, 또 참여도가 높은 사단법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참여도가 높은. 그래서 이제 지하트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은, 이번에 설립총회를 하는데 약 20여 개 업체하고 MOU를 맺었어요. 미술 관련, 그리고 이제 자문 및 고문을 해주기로 한 변호사 3명, 세무사,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국회의원 쪽에서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화환을, 뭘 보냈고, 국회에 이렇게 깃발 같은 거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차기 미협 이사장 후보도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와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를 찍어달라고 인사를 하고, 또 가장 놀랬던 게 한국화랑협회가 프리즈 키아프를 할 때 지하트 페어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위성 아트 페어라고 하는데, 코엑스에서 프리즈 키아프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객 동원이죠. 관객 동원. 왜? 프리즈를 본 사람이 키아프도 보고, 키아프를 보는 사람이 프리즈도 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세 개 다 같이, 세 아트페어를 다 같이 보면 좀 티켓도 할인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관객 동원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위성 아트페어라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프리즈 키아프를 할 때 지아트페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아트에 부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아트페어라는 아트페어가 같은 기간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안이,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지 화랑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소문이 났겠죠. 지아트 회원이 외국인까지 해서 3만 명이다. 그러면은 지아트는 리틀 프리즈 리틀 키아프인 거죠. 회원 자체가 외국 회원들이 많으니까. 2020년에 지아트 페어 할 때 외국 작가 100명 뽑는데 350명인가 지원을 했던가요? 그래서 선별해야 했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 전시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아요. 점점 미술하려고 올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아트를 후원하기로 시작한 건 사실 2020년에 그거를 봤기 때문이에요. 아, 미술하려고 오고 있는데 외국 작가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하네. 물론 동남아, 그 다음에 북유럽,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강대국 말고 강대국 작가들이 한국에 와서 전시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한국보다 약간 중진국 정도에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외국 작가들이. 우리가 예전에 정말 미국의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면서라도 미국에서 전시 한번 하고 왔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중진국 쪽에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대로 지아트가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정체되는 건 좀 아깝네. 좋아, 그럼 키워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아미고진한테 요청을 했고, 굉장히 한 지아트의 30여 분 정도가 따로 지아트에 투자를 하셨죠. 창조하고 제 그림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에 대한 투자는 총 3종류가 있는 거죠. 그림, 창조화력발전소, 4종류가 있구나. 그림, 창조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미래 STO, 기업으로 키울 창발, 그 다음에 지아트, 이렇게 4루트가 있는 거죠. 고리들에 대한 투자가. 근데 그 중에서 지아트의 비전을 이렇게 되게 빨리 간파하신 분들이 이제 지아트 이사로 들어오셨는데 잘 들어오셨어요. 지금 뭐 지아트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미협이라는 게 참, 정회원은 3만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매년 이렇게 회비를 내는. 이게 참, 미협 이사장 선거할 때 회비도 막 대납해주고, 그러니까 이사장에 나가려면, 요즘엔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돈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얘기를 들었냐면, 미협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60억을 쓴다는 거예요. 선거 자금을. 60억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10년 전 그때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미협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60억을 쓴다면 재임 기간이 4년인가? 4년 동안 얼마를 번다는 얘기예요. 얼마의 이권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60억을 쓸 정도면. 그럼 상상이 가잖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보세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20년 전, 10년 전에 무슨 법이 하나 그 법은 한 30년 전에 통과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건축물을 건설할 때 1%를 예술 비용으로 써라 해요. 안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건물에는 조각품을 세우든지
저기 벽화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요 뭐 1000억짜리 건물 많거든요. 그러면 1000억의 1%가 10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억짜리 프로젝트가 전국에 무수하게 많았어요. 무수하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갔느냐?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뒤로 너무 많이 돈을 빼가는 거예요. 1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이 조각가한테 떨어지는 게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9억이 자기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조각가가 이제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조각가가 재료비를 얼마를 썼나? 한 6천만 원? 그래서 남는 돈이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한 3천만 원 남았나? 그랬는데 세금이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뒤로 나간 돈은 아무도 모르게 나가니까 이 조각가가 재료비도 좀 부풀렸겠죠? 한 3억 정도로 6천만 원 썼지만 이래저래 해서 한 5억에서 7억 정도의 수익이 생긴 걸로 잡히는 거예요, 국세청에는. 근데 조각가는 정작 순수익이 지금 한 3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세금이 6천인가 나오는 거예요. 수익의 한 10%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조각가가 파산을 합니다. 그 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못한 엄청난 이권. 전국에 있는 새로 지어진 건물의 1%가 그럼 그게 한국미협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죠?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어떤 작가의 그림을 공인해주고 그것을 그 관공서에서 중간검사를 내줄 때 공무원들도 뭐냐면 뭔가 어떤 단체에서 이 작가의 그림값이 얼마다라고 해서 서류가 필요해요. 공무원들도. 자기들 그 서류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거를 전담했던 기관이 바로 한국미협입니다. 그림값을 공인하는 기관이에요. 마치 무디스가 신용도 하는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가의 그림이 들어갈까까지를 다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매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된 돈이 뭐 30억에서 60억 사이? 뭐 이 정도?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지 커졌을지. 그게 주 어떤 수입원이 아니에요. 한국미협은. 건물에 들어가는 미술품과 관련된 커넥션이 있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과거에 뭐 언젠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이권. 그래서 선거 비용을 60억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게 많이 투명화됐겠죠.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그림은 저 높은 빌딩에 누군가의 그림이나 조각은 들어가야 돼. 법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을 한국미협이 해요. 여전히. 바로 그 한국미협이 회원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미협이 깜짝 놀랄 정도의 한국미협을 견제하는 하나의 미술단체가 생겨난 겁니다. 지하트라고. 물론 지하트의 정회원은 이제 350명밖에 안 되지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각 국가마다 그 지회장이 있어요. 지회장이. 그래서 LA에서 지회장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 10월 5일. 상당한 미녀던데 한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굉장히 젊고 또는 동안일 수도 있으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아마 그 영상에 나올 겁니다. 지하트 전체 영상 제가 달아드릴게요. 우연히 한국에 올 일이 있었겠지만 자,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 각 지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각 국가마다 있어요. 뭐 베트남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래요. 미국, 인도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하트 마켓 페이스북에 가입한 미국, 인도의 숫자가 3천 명씩 되더라고요. 그 지하트 이제 회비를 내지 않은 일반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천 명씩이에요. 미국, 인도 같은 인구 많은 데는. 아마 중국은 이게 차단돼 있어서 없는 것 같고, 그게 열리면 엄청 중국 지하트 회원들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국내 회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유료화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10%는 낼 거라고 봐요. 아마 몇 달 내로 500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대략 국내 회원으로 우리가 현재 SNS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5천 명은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10%는 매년 10만원, 15만원씩 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500명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한국미업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가는 거죠. 이제 뭐냐면 첫째는 국가의 지원금을 한국미업이랑 지하트가 나눠 갖게 되겠죠. 우리도 이제 정치력이 있잖아요. 정치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왜 니들만 그림값을 공인해 주냐? 우리 지하트는 지하트대로 공인하고 이거를 서울시든 어디랑 협약을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공신력 있게. 회원이 많아지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작품값을 진단해주고, 또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보증해주는 거죠. 보증해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STO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보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미업이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견제할 수가 있고, 또한 몇 년 후에는 차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하트에서 출마한 후보가 한국미업 이사장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국미업은 당으로 치면 당이 없어요. 전국에서 다 모여있는 그냥 사람들인 거지. 근데 한국미업 내에 지하트 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하트 당. 다른 데는 아예 정당 자체가 없다니까요. 대한단체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하트의 회원이면서 한국미업의 회원인 사람이 또 대부분이에요. 지금 정회원 되신 분들은, 지하트 정회원 되신 분의 90%가 한국미업 회원이에요. 다 작가고, 서울대 홍대 나오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지하트에. 출발 자체가 이제 서울대 홍대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하트도 각 지회장들이 이제 서울대 홍대 출신들이고 대부분이고, 홍대 분들이 좀 인구도 많고 사람들을 잘 모으죠. 홍대 분들이. 서울대 사람들 그걸 잘 못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삼촌이 이제 홍대 분들하고 손을 많이 잡았죠. 그렇게 해서 지하트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지하트에서 나간 후보가 그냥 한국 미협 이사장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안 되죠. 지하트가 이제 설립됐고 선거가 아마 한 달 남았나? 근데 차기에는 지하트 후보가 그냥 미협 이사장 되는 겁니다. 게다가 모바일 투표로 전환된다고 하거든요. 모바일로. 그럼 지금은 참석이나 뭐 과반수 참석 인원에 과반수 투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불편해. 그리고 샤이 표가 너무 많아. 샤이 나서기 싫어하는 모바일 비밀 투표를 해버리면 정말 이거는 하나의 당을 가지고 있는 지하트가 엄청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뻔한 미래예요. 뻔한 미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미협뿐만 아니라 이 한국 미협이 하던 거의 모든 일들을 그냥 지하트가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통폐합은 아닌데 연방 체계처럼 이렇게 지하트와 한국 미협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분리되어 있지만 한 4, 5년 후부터는 같이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을 가진 구조를 갖게 되는데, 지하트는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취미로 그림을 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고 그림하시는 분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그룹전을 할 수 있게끔 전시회 장을 열어주고, 그러면 몇 번 그룹전을 하고 몇 번 개인전을 하면은 한국미협 회원이 된다라는 한국미협의 정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관을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도록 해주는 약간 유초등 단계가 이제 지하트가 되는 거고, 화가의 경력으로 봤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단계,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이 국제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단계 이렇게 친다면 이제 그런 어떤 되게 완벽한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되, 이게 이제 전 분야로 더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어요. 지하트 회원 중에는 가수도 있고 연주자도 있거든요. 시인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단체예요. 이건 지하트는 딱 미술 단체만은 아닌데, 물론 90% 이상이 미술인들이지만 95% 이상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구상이, 이 지하트를 키우는 것이 한국이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선보농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 팔고 땅 팔아서 후원을 한 거죠. 이렇게 이번 설립총회에서 정말 보람은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썼던 돈에 대해서도 삼촌이 다 공개를 했고, 한 20개, 거기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한 20개 업체랑 MOU를 맺고 한국 화랑협회까지 움직이는 이걸 봤을 때 정말 보람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기밀사항이 좀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지하트 후보가 차기에는 한국미협 이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미협은 조직이 없거든요, 그 내부에.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 되려면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 조직이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일하게 조직을 갖춘 후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지하트의 후보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있었던 수많은 비리들, 돈을 줘야만 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 뭐 지금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청산하고 그래야만 젊은 작가들이 협회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꼰대짓 하지 말아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도 이렇게 키워줘야지. 잔심부름 시키고 꼰대짓 정말 심하거든요. 정말 심합니다. 네. 무슨 미술단체가 군대 같아. 군대. 그 시골에서 경로당에 그 80대, 70대, 60대는 아예 가지도 않는 데잖아요. 70대가 막내하고 경로당 바닥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한때 잘 나갔던 사회에서 뭐 그런 게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 가면은 경로당 양로원인가 뭐 거기 가면은 그냥 막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술계가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50대가 막내예요. 50대가 가면 별 노동 전시할 때 뭐 청소 그림 걸고 이거를 50대 60대가 해야 되는, 이렇게 고령화돼 버렸어요, 미술단체가. 왜냐면은 20, 30대들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자기 시간만 뺏기고 작업 못하고 예의 없다고 야단이나 맞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활동을 안 해버리죠. 그래서 만 30세 이하는 이거 이렇게 아직 땅땅땅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닌데, 삼촌이랑 저랑 전화통화로 했던 얘기인데, 만 30세 이하는 회비를 받지 말자. 연회비를. 걔네들도 금방 나이 든다. 20대도 금방 나이 든다. 받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40으로 올리는 건 어때? 만 40으로. 왜냐면 30대도 가난하거든요, 화가들이. 그런 통화를 한 적인데, 어쨌든 만 30 정도로 20대의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항공사랑 손을 잡고 좀 약간 관광 비수기 때 국제 지아트 페어를 하는 거죠. 대부분 비수기 때 해요, 아트 페어가. 9월, 11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관광 비수기는 아닌가? 가을이? 어쨌건 비수기 때 좀 해가지고 항공료를 항공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국에 좀 저렴하게 올 수 있게, 그래서 비행기 값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공항공사랑 손을 잡아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일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 작가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전시를 좀 더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그리고 젊은 작가 끌어들이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일만 있다. 물론 뭐 개별적으로 인간들 간에 트러블이 있겠지만 작품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일만 있다라는 그런 걸 또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임원진이 갖춰졌죠. 이거는 이제 제가 감사장 받는 장면이고, 이렇게 지아트 본부에 임원진이 갖춰진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사무를 봐주시고, 이렇게 본부가 갖춰진 거죠. 본부가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회장단하고, 그러니까 사무국이죠. 사무국에서 이 지아트가 돌아가는 걸 도와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보낸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하고 우리 삼촌이 좀 뭐랄까 할 일이 확 줄어든 거죠. 이제 회비도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됐잖아요. 이번에 한 500만 원 썼겠죠. 3천만 원이 있고 500명이 되면은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또 내년부터는 15만 원씩 받거든요. 입회비가 또 있어요. 내년부터는. 올해 입회비가 없고 올해는 없고요. 그래서 한 1000명, 내년 말까지 1000명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면 1억 정도가 생기고, 근데 1억이 얼마나 중요한 돈이냐면, 실은 24년 봄, 가을에 지하트 페어를 부산 백스코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스비 그 다음에 부스를 다 채우지 못했을 때에 리스크가 있어요. 일단 그림을 거세요 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튼 부스를 다 채우지 못하면 가장 마이너스가 커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지금 24년 봄에 이제 그 백스코를 취소했는데, 시뮬레이션을 딱 해보니까, 야, 이게 마이너스 5천만 원만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걸 해도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흥행에 이제 좀 실패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5천만 원만 누군가 감당해 준다면, 아, 백스코에서 지하트 페어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그래서 취소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할 수가 있죠. 이제 점점 회원이 늘어날 거고, 이 회비를 가지고서 감당을 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냐면, 부스마다 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부스가 절반밖에 안 나갔네. 부스가 만약에, 그러면 절반은 회원전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회원전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채우냐면은, 부스별로 파는 게 아니라 작품 하나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트페어 부스가 안 나가면 그런 식으로 땜빵을 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200만 원은 없지만, 작품 하나 거는데 5만 원, 2개 거는데 10만 원, 뭐 100호 큰 거 걸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쪼개서 이렇게 팔면 또 우르르 몰려와요. 그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펑크가 난 것을 때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작가들 가난하다 보니까 후불을 좋아해요. 후불. 하지만 대관료가 가장 큰 지출이거든요. 백스코는 대관료가 8천만 원 하던가, 그 며칠간. 하루 대관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런 거 홀 하나 빌리는 게. 그게 이제 그걸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정회원들이 500명만 되면 매년 아트페어를 펑크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원 500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그럼 정회원이 1000명이다. 그럼 더 많은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아트페어를 부산, 서울에서 2번씩 한다거나. 근데 그때는 이미 마이너스가 안 나죠. 왜냐면 이게 아트페어가 더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손님이 오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그 발판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 10월 5일 날. 그리고 앞으로 잘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이제 지하트 이제 후원을 이제 그만해도 되고, 또 굳이 이제 그 행사에 제가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아트페어 하면 그냥 부스비 내고, 제가 그동안 후원했으니까 나 부스비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되게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체면도 손상되고 낯간지럽고 가오가 상하죠. 정식으로 나도 그냥 회원의 한 명으로서 부스비 내고 아트페어 하면 되는 겁니다. 프리즈 키아프랑 같이 하는 거기 그냥 그림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하트 사단법인 지하트 이사이기도 하지만 이사회에 안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제가 안 나가도 과반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 제시는 제가 카톡으로만 해요. 여기 이사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몇 분 안 돼요. 이사 7명에 감사 1명이에요. 사단법인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7명 중에 1명인 거죠. 이사 7명 중에 제가 저 안 가도 5명은 모이겠죠. 출장 한번 가면은 한 3일이 깨지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쪽 출장은 일단은 고속도로 운전 자체도 피곤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차가 막히는 게 더 피곤해요. 목이 더 피곤한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약간 전주도 요즘에 조금 출퇴근 시간은 좀 막히긴 하는데 전주 익산은 차가 막힐 일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차가 막히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덜한데, 차가 전혀 안 막히는 환경에 살다가 서울에서 운전하면 신호를 몇 번씩 기다려야 된다는 게 그게 그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면역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아무튼 서울 출장 한번 갔다 오면 왠지 피곤해요. 이게 피곤하고 그게 하루 쉬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그렇고 어쨌건 한 번 서울에서 미팅이 있을 때 3일이 날아가는 것 같아. 3일 정도가 날아가요. 그 준비해야 되고 막. 자, 뭐 다 됐나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영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영상은 대다수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수의 아미고님들한테는 다 이제 공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다 지금 말을 할 수 없고요.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네. 이거는 제가 받은 감사패. 감사패잖아요. 감사패 조금 이거는 이제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이게 재밌었어요. 불꽃놀이.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10월 5일날 세계 한화에서 하는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지하트 설립총회가 1부, 식당에서 먹는 게 2부, 3부에 불꽃놀이가 있으니까 불꽃놀이까지 다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고한석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난 몰랐거든요. 불꽃놀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세계 불꽃 축제가 10월 5일 날 있었는데, 이것도 정말 세상에 우연은 없는데 기분 좋았어요. 그 불꽃 축제가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각종 MOU 그 서류하고 업체들 다 참석한 건 아니에요. 업체들이랑 이제 MOU 뭐 각서 같은 거 이렇게 나눈 그 장면,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업무 협약서네. 그러니까 업무 협약서. 자, 거의 다 공유한 것 같습니다. 10월 5일 지하트 설립총회에 대해서 50분이 넘었네. 1시간 채우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새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좀 줄어들 거예요. 정말 꼭 이렇게 이 아미고의 정보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데, 그런 필요가 없다면은 가급적 영상을 안 찍고 바로 그림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림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완성도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마다 이제 컬러라든가 완성도를 제가 좀 더 신경 써야만 하는 시점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내년 되면 케아프 프리즈랑 같이 아트페어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장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그려야 내년에 좋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당장에는 인천 아트쇼가 있잖아요. 이나쇼. 약간 이니셜이 바뀌었는데 그걸 아시아를 빼버렸어요. 왜냐면은 인천이 이제 그 프리포트라고 수장고 있잖아요. 미술품 수장고. 거기랑 이제 손잡고 이 이나쇼가 함께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계획이 좀 바뀐 게, 수장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장고로 만드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장고였는데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아마 이걸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이나쇼의 프리포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시아 최대 미술품 수장고로 이렇게 보도가 있는데, 이게 아시아 최대가 아니라 또 다른 또 인터뷰가 있는데 세계 최대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프리포트에서 이번 이나쇼의 일부 부수가 잡혔어요. 뭐냐면 프리포트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술품을 임대해서 아트페어에서 선보일 수도 있고, 또 그림을 맡긴 사람들이 내 그림 팔아주세요라고 이제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프리포트에 있는 그림을 아트페어에 가지고 오는 거죠. 왜냐면 그 그림의 소장자가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인천 아트쇼는 프리포트의 미술품이랑 늘 같이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 아트쇼의 꿈은 뭐겠어요? 케아프를 능가하는 국내에서 하는 국제 아트페어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인천시하고 인천공항공사하고 이 이나쇼 관계자들의 협의예요, 협의. 이건 뭐 이제 떠들고 다녀요. 이나쇼 관계자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이렇게 막 서류로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공식화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기사만 해도 이렇게 뭐 인천공항 수장고 논란 뭐 했는데, 어쨌건 4주 전에 인천공항 수장고 개발 사업 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많이 커질 수도 있어요. 현재 이건 사업비가 3,800억 원인데, 건축비가. 근데 인천공항공사 누구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세계 최대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있네. 세계 최대. 2026년 인천공항의 세계 최대 미술품 수장고.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국내에서 전문적인 미술품 수장고, 즉 그러니까 테넷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시스템이랑 거의 같은 수장고라고 해요. 최첨단 뭐 화재 방지 장치, 그 항온 항습 해가지고 완전히 최첨단 그 테넷 얘랑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로 2026년에 준공이 될 예정이죠. 아무튼 세계 최대 규모인데 43,669m제곱에 건설한다. 연면적은 8만 m제곱. 뭐 이렇게. 그런데 싱가포르 수장고가 3만 m제곱, 룩셈부르크 2만 m제곱, 스위스 제네바 1만 m제곱, 포트프랑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8만이니까 세계 최대가 된다. 제가 미술하려고 올 거라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도 저한테는 정말 반가운 기사죠. 세계 웬만한 프리포트의 4배 규모의 4배.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대가, 이게 뭐 예를 들면 테넷에 나왔던 프리포트가 요만했는데 우리나라는 요만하다, 이런 규모가 아니에요. 이거 4배니까 뭐 2리터, 이건 1리터짜리인데 500ml하고 2리터짜리의 그 정도의 규모로 갑자기 엄청나게 큰 프리포트가 들어서는 거죠. 리스크가 하나 있잖아요. 남북한 전쟁 리스크. 어쩌면은 그 리스크를 분명히 생각할 텐데, 어쩌면 그 리스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내지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인천공항은 위험한 곳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남북한의 이 군사적인 신장 상태 위험한 곳이긴 한데, 이 공사를 2026년 완공으로 한다? 그리고 이미 45%가 임대 계약이 끝났다고 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맡기고 싶은 미술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넓은 곳인데 45%가 임대 계약이 끝났대요. 그렇게 크게 짓는데. 그러니까 전문 수장고에 맡기고자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거죠. 우리 그 연예인 컬렉터들 보면은 자기 미술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건물을 사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느니 더 좋은 곳에 맡기겠다. 그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맡긴다라는 것은 한국 관광도 하고, 우리가 미술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마치 이산가족처럼 가끔 자기 그림이 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그 공항에 와서 자기 그림을 가끔 봐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그렇다면 아시아 관광, 한국 관광에 이제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야만 미술품을 거기다 맡긴단 말이죠. 그런 계획들이 다 서 있어야 돼. 그래야지 미술품을 거기다 맡기는 거거든요. 야, 이게 아무튼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남북한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다 연결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미술품, 그 비싼 미술품을 맡긴다? 한국 인천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잠깐. 그죠? 자, 내년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2026년에 완공된다고 하니 그 전에 남북한 리스크가 과연 확 줄어들거나 없어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